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23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31% 상승했고요. 코삭은 0.42%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크게 증시가 움직임이 없었고요. 상승이든 하락이든 방향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약상승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조금 둘 다 조금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코스피 위주로 매수를 하면서 오늘 장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600대, 880대, 800 후반대 이렇게 좀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눈치 싸움이죠. 눈치 보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금요일에 금토일 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왔다가 방문을 했다가 이제 돌아갔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효과는 사실 전에는 없었네요. 그래서 뭔가 특정 테마가 많이 오르거나 그런 테마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증시 분위기는 차갑게 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코스피 차트부터 한번 보게 되면 계속해서 그 자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닥 라인 근처에서 코스피 라인 형성되고 있고 크게 이제 이평선이 벌어지면서 좀 급락을 하던 추세 자체는 좀 먹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상승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 자체를 좀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투자자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 1690억 정도 매수를 했고 외국인 투자자는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는 확실히 매도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전처럼 공격적으로 좀 매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매수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가 이제 그래도 조금 매수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도 이렇게 물량을 좀 털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최근에 5월 그 옵션 만기 다음부터는 조금 매수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흐름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에 대해서 또 리스크가 하나가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그런 좋은 이슈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 쪽에서 미국과 이제 한국의 그런 안보 동맹이라든지 경제 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는 듯 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 자체가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좀 이제 아시아 그다음에 대만 혹은 이제 호주와 같은 그런 국가들과 좀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를 또 이렇게 우리나라로 택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런 의도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미국에 대해서 화답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좀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위협하는 발언을 또 진행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드에 대한 보복으로 한한령이 있었죠. 그래서 한한령이라는 것은 한국의 그 문화죠. 그런 것들을 이제 중국 내부에 퍼지는 것을 막는 그런 제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게임 관련주 그리고 한국의 드라마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막히는 추세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또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리스크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어쩌면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또 이제 소강 상태로 접어들기는커녕 계속해서 새로운 그런 시나리오로 새로운 국면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또 많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 반격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뭔가 증시에 대해서 좀 분위기가 개선되는 느낌이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코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저점 대비해서 반등을 좀 했지만 여전히 이제 바닥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섣불리 판단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지금 하락하는 장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 일단 뭐 코스피는 수급 자체가 그래도 매도 물량이 많이 멎었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매수하는 분위기도 좀 나오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코스닥 시장에는 뭔가 눈에 띄게 들어오는 세력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는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네, 지금 아직까지는 증시에 대해서 뭔가 반전이 있다, 뭐 반전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구간입니다. 자, 그래도 환율 시장을 보게 되었을 때는 일단 21선을 지금 이탈을 하면서 환율이 드디어 이제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64원까지 지금 환율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고점을 한번 찍고 1290원을 한번 찍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환율 자체가 이제 고환율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전체 박스권을 좀 강하게 벗어나면서 위로 치솟는다면 또 시장에서도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박스권은 좀 지켜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일단 진행 자체는 그래도 네, 조정을 받으면서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이 이제 언제 끝나는지 네, 여기서 60일선을 찍으러 갈 것인지 혹은 이제 찍더라도 바로 반등을 해주는지 뭐 그 정도 계속 체크를 해주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채권 시장이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2.82%. 네, 이렇게 채권 시장이 이렇게 플러스로 네, 뭐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2.8%대로 계속 머무르고 있고요. 이전에 3%대 막 급등을 하면서 계속해서 치고 나가는 듯 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또 조정기를 받으면서 2.8%대 네, 이렇게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 시장도 계속해서 올라가는지 뭐 그 정도 흐름 체크해 주면서 네, 주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네, 증시 분위기는 네, 확인을 좀 했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4,400원 마무리했고요. 200원 떨어져서 0.97% 네, 하락을 좀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기대와는 다르게 좀 반대로 좀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장 초반에 이제 굉장히 크게 좀 올라가는 듯 했지만, 생각보다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의 거래도 뭐 크게 변화가 없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이제 기대와는 다르게 하락으로 진입을 했고요. 미국과 이제 한국이 그런 원전 동맥을 펼치면서, 네, 바이든이 굉장히 이제, 의미 있게 이 한국의 원전 시장을 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협의를 하고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 이 움직임 자체는 네,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고 지금 나머지 원전 관련 테마들이 모두 좀 하락을 했고요. 일진 파워, 뭐 한전 기술, 네 이렇게 우진 이런 식으로 좀 네, 크게 떨어지는 종목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선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원전 관련 종목들이 뚝 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일단 뭐 조정은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대에 대해서 좀 실망스럽긴 하지만 전체 방향 자체는 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일단 뭐 오늘 하루 가지고 전체를 생각하기엔 좀 무리가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이번 주 자체에 뭐 움직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분히 계속해서 뭐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많이 아쉽긴 하지만 주후가 더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자체를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일 거래량을 보았을 때는 뭐 610만 주, 그래서 금요일만큼 거래량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보통 이제 다 장 초반에 지금 다 나왔고요. 네. 이번에 보시면은 30분 동안 보시면은 장 초반에 이렇게 굉장히 거래량이 활발했습니다. 근데 뭐 21,400원까지 네, 금방 이제 올라갔지만 바로 이제 그때부터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진행이 좀 되었고요. 아무래도 좀 뭐 원전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 뭐
그랬다기보다는 좀 의도적인 그런 흐름이 아니었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전혀 문제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의도적으로 장 초반에 이제 물량이 좀 눌러지는 그런 모습이 나는데, 이런 것들은 분명히 제 가치를 따라서 좀 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해서 막 실망감도 있지만 우리가 전혀 조급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 기다려오던 그런 흐름대로 네,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일봉 자체를 보게 되면 음봉이 좀 나오면서 뭐 좀 기분 나쁘긴 했지만 네, 결국에는 뭐 쌍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 21선, 뭐 60일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평선들이 모여 있는 구간이 형성되어 있고요. 일단 세기형 패턴에서 결국에는 한번 떨어뜨리려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고, 여전히 주가는 수렴 패턴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움직일 때가 되었는데 그날이 저는 오늘 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뭐 아쉽게도 거래량 자체도 뭐 크게 나오지 않았고요. 네, 잠깐 움직일까라는 그런 해프닝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움직이면 뭐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자리 괜찮게 유지를 하고 있고 양운선 내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네, 천천히 좀 접근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산업이 좋은 방향으로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보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뭐 지금 당장 급한 분들이 아니라면 이렇게 하락장일 때는 계속해서 종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기보다는 좀 괜찮은 종목들은 그냥 수익이 날 때까지, 혹은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수렴 그림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치솟아 오를 때가 거의 다 왔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어차피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또 세력이 올려주는 듯한 그런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하는 것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양운선을 어떤 식으로 네, 마무리를 할지가 좀 관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필수적인 요소는 네,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어차피 거래량이 한번 움직일 때가 되었고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네, 거래량이 늘어나는 패턴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대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쥐어박을 이유는 전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원전 종목들도 그렇고 오늘 움직임은 굉장히 좀 의도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정말 의도적이었다면 네, 요런 패턴에서 곧바로 이제 이 음봉을 먹는 그런 양봉이 분명히 뭐 금주 내로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거래량이 한번 실릴 수 있다. 그래서 이미 명분 자체는 다 만들어졌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그리고 원전 테마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산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그 원전 산업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그리고 협력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전 세계적인 그런 원전 시장 파이에 대해서 얼만큼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을지, 그게 이미 다 분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도 이런 식으로 네, 굳이 계속해서 주가를 눌릴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어떤 과정이든 간에 결국에는 움직이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와중에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약점 중에 하나가 이제 재무였는데요. 그 재무가 꽤나 이제 많이 개선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네, 가던 길 계속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종목들도 사실 뭐 원전 테마들도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오늘 생각보다 많이 하락한 종목들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바로 네, 이 상승을 만드는 그죠?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와주는지 네, 그 정도 한번 체크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차트 자체는 뭐 이 정도로 네,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큰 변화가 없어가지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도 뭐 최근에는 지금 크게 늘지 않고 네, 감소한 채로 유지가 좀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네, 오늘도 1080만 주 정도, 1088만 주로 국매도 잔고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300만 주까지 늘었던 그 국매도 잔고가 네, 많이 떨어져가지고 1088만 주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일 국매도 거래도 네, 크게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공격적으로 늘어나는지 그 정도만 좀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당분간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국매도와 뭔가 크게 엮일 만한 상황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JP 모간이 뭐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국매도 잔고가 많이 상환이 되었는데요. 일단 MSCI 이벤트는 이번 주까지 하고 다음 주에 마무리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네, 그런 것들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네, 지금은 국매도 잔고는 크게 움직임이 없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신용 잔고도 한번 봐야죠. 신용 잔고가 아니고 네, 대차 잔고도 한번 봐야죠. 대차 잔고는 44만 주 네, 상환이 되었고, 체결 11만 주에서 뭐 크게 변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환이 되어서 2,530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뭐 대차 잔고 자체는 계속 좀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뭐 늘지 않고 이렇게 감소하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은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 근래에 들어서 대차 잔고가 거의 제일 낮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공매도가 새롭게 이용될 만한 그런 명분이 없기 때문에 대차 잔고도 크게 늘어날 이유도 없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세력들이 대차 잔고를 뭐 공격적으로 늘리는 뭐 그런 세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용 잔고가 네, 뭔가 안정화가 되어 있을 때 굉장히 이제 명분을 내세워서 이제 주가를 올리기 쉬운 그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확실히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주가 수렴 구간, 그리고 갖가지 이제 좋은 뉴스들, 그런 뉴스들, 그리고 이런 이제 신용잔고, 대차잔고와 공매도 잔고가 좀 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굉장히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생각보다 쉽사리 주가를 올려주지는 않네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정확한 타이밍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뭐 투자자들 마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뭔가 올라가는 타이밍을 맞춰야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차분히 지켜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도 뭐 제 대차 정보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돼서 크게 문제 없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또 매도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네, 61만 주 매도해서 외국인 당일이 72만 주 매도가 나오면서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투자자 수급을 안 봤는데 네, 기관 투자자는 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추정 물량이 이렇게 72만 주, 확정 물량이 72만 5천 주 이렇게 매도가 나왔고, 보율 자체는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9.56%. 그래서 뭐 최근에 매수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또 하루에 이렇게 또 매도하는 분위기로 가고 뭐 왔다 갔다 하네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의 방향과 뭐 기관 투자자의 방향이 사실 최근에는 뭐 크게 방향이 없습니다. 투자자들도 보시면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뭐 샀다가 팔았다가 계속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그렇고요. 좀 뭔가 일관성 있게 매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가가 그만큼 크게 방향성 없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이제 지루하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 들겠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자면 이 숫자에 집착하는 순간 주식이라는 것은 숫자 놀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투자가 아니라 그냥 숫자 놀이 하는 순간 트레이딩이죠. 트레이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워서 네, 돈을 잃는 그런 분야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도 멘탈도 강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자금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삐끗하면 정말 이제 큰 돈을 잃을 수 있는 분위기에 휩쓸리기 때문에 특히 이런 하락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산업에 대해서 이 투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흐름 자체를 이해를 하고 가져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무 생각 없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 가져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네. 뭐 계속 뭐 주가는 변화 없는데 꾸준히 가져간다라고 해서 뭐 계속 언젠가는 올라가겠지라고 버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언젠가는 올라가겠지가 이제 언젠가는 올라간다라고 확신이 되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언젠가는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매일매일 리뷰에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올라가는 과정 중에는 뭐 잠깐 딴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뭐 어떤 과정이 있든 간에 결국엔 이 점과 이 오늘의 이 점을 이었을 때 이 얼마가 올랐는지가 최종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과정 자체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한참을 횡보를 하다가 이제 또 한번 올라갔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버티지 못한다면 이 점과 이 점을 절대 이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중간에 도중 하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끝까지 가지고 가셔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본인들이 그런 것들을 수익을 얻어보고 네,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를 공격적으로 했을 때 돈도 한번 잃어보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봐야 거기에 대한 기준이 좀 생기기 때문에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뭐 그게 정답이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재미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재미있는 흐름이면 이런 얘기 하기도 전에 뭐 종목 리뷰를 열심히 했겠죠. 일단 조금만 더 지켜보자는 의미에서 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보았을 때는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꾸준히 저는 기회가 온다면 계속해서 좀 매집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관 투자자는 네, 금융 투자 매도 좀 했고 투신이 매수를 좀 했고 사모펀드가 오늘 10만 주 정도 매도 연기금도 2만 6천 주 정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뭐 금요일 대비해서 뭐 기관 투자자가 공격적으로 계속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또 하루는 이렇게 또 크게 뭐 움직임 없이 매도를 좀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뭐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매도를 해서 좀 떨어졌네요. 아무튼 뭔가 일관성 있는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크게 움직임이 없어 보인다. 최근에는 흐름이. 자, 그리고 이 수급 자체도 지금 뭔가 꾸준히 매수한다라기보다는 뭔가 자꾸 교환식으로 좀 수급이 돌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10만 주, 20만 주, 뭐 100만 주 매수한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만 주, 20만 주 가지고도 충분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가는 올라갈 수 있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매수 세력이 좀 공격적으로 붙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올라가더라. 그래서 뭔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라든지 그런 테마 움직임이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좀 느껴집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주가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많이 느껴지는데 그럴 때일수록 네, 조금만 더 지켜보시고 네, 분명히 지금 소스는 다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을 것이다. 선반영되었다라는 것은 그런 좋은 소스들이 나와가지고 이미 반영이 다 되어서 그런 주가가 이미 다 올라가고 네, 그죠? 거기에 대해서 PER이라든지 뭐 엄청나게 이제 갭이 많이 떴을 때 그때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선반영도 단기간 뭐 스윙 개념으로 선반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선반영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야 되고요. 원전 산업이 최근에 이제 이 미국과 한국의 협력 계기로 해서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네, 이 정도로 차트 보았고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 네, 전해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소식은 뭐 어제 말씀드렸지만 오늘 뭐 크게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그게 이제 살이 되고 피가 될 것이다. 그런 소식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원전 산업을 본격적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소식이 될 것이고 제가 오늘 재밌는 소식 하나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어제 내용 이어서 오늘 이제 그 협력 관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케이스 하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좀 파격적인 내용이죠. 한국, 그죠?
웨스팅하우스 인수론 급부상, 그래서 한미 정상이 원전 협력을 한다라고 합의를 했는데 그게 갑자기 웨스팅하우스가 웬 인수? 네, 우리나라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를 한다고?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그 원전 비즈니스를 하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3파전을 했을 때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EDF 프랑스죠. 그렇게 3파전을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에 뭐 인수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국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실 미국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인수가 되게 웨스팅하우스를 놔둘 것인가 뭐 그것도 좀 의문이긴 하지만 일단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협력에 합의를 함에 따라서 한국 기업의 미국 대표 원자력 발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인수론이 급부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측이 이 경제성과 그다음에 그죠 설명을 통해서 미국의 원천 기술과 한국의 설계 시공 능력이 결합이 된다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았을 때 최근에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가 그 보유하고 있는 그 최대 주주가 있는 이 캐나다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캐나다 사모펀드 브룩필드사 CEO가 얘기를 했는데 회사 매각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최근에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6일에 웨스팅하우스를 처분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저는 미국 소유인 줄 알았는데 사실 이제 캐나다의 그 사모펀드 브룩필드사에 이렇게 인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웨스팅하우스를 처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난 6일에 발표를 했고요. 그럼 누군가가 이제 이 웨스팅하우스를 사기 위해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번 발표 협의 내용을 보았을 때 네, 미국의 원천 기술과 한국의 설계 시공 능력이 결합된다라는 얘기를 빌미로 해서 네, 이런 것들이 인수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익명을 요구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네, 최근 러시아가 건설한 동구권의 일부 발전소에 핵연료를 웨스팅하우스가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등 성과가 있다면서 이제 한국이 새 정권에서 원전 수출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는 것을 다 알고 듣고 보고 있는 만큼 이렇게 이 시기에 최고의 가격을 받고 한국에 매각을 시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수를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인수를 해야 되겠죠. 저렇게 매각이 나왔을 때. 그래서 어떤 사람, 우리나라가 만약에 안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기업에서 혹은 어떤 나라에서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을 때 상당히 이제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매각에 대한 대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뭐 기업 하나가 매입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의 원전 산업이 이미 계속 힘들게 유지가 되어 오다가 드디어 이제 숨통이 트이는 과정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금액적으로, 네, 재무적으로는 여유 자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네, 두산 에너빌리티도 사실 그 웨스팅하우스를 인수를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가 좀 움직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얘기를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웨스팅하우스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원전의 모든 설계 기반 자료를 다 갖고 있고 사후 관리 사업권까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세계 민간 원전에 대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큰 회사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나 회사에 매각이 되면 우리나라 당연히 악영향이다.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에는 팔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안보 차원에서 안 팔 거고요. 그럼 이제 프랑스 EDF가 남았는데 프랑스 EDF가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EDF가 웨스팅하우스를 매수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아마 해외에서 원자력 수출 사업은 거의 못할 가능성이 크고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2030 그 원전 10기 수출도 웨스팅하우스 인수가 키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웨스팅하우스 인수에 대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현재 웨스팅하우스는 폴란드나 영국 등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유럽 원전 수주에서 상당 부분 앞서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면 자연히 수주에도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제 좀 뭔가 그 뜬구름 잡기식의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얘기가 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내용인 것 같고 한국과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본격적인 협력에 앞서서 이 웨스팅하우스 매각 소식이 들려오면서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가 잡지 못했을 경우에는 악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우리나라에 대한 그 원전 의지와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과 이 우리나라 그 원전 공동 선언을 했기 때문에 협력 공동 선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중요한 결과가 있을 거고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지켜보면서 또 이런 재미있는 소식이 나왔으니까 한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의 차기 대통령이 마르코스가 또 이제 한국과 원전 가동 협의를 한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협력을 한다라고 얘기하자마자 또 이제 필리핀과 또 이렇게 협력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네. 필리핀 내에서도 사실 이미 건설을 완료했던 그 원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바탐 원전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지어져 있는데 이거를 가동을 할지 아니면은 새로 지어야 할지를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측의 자문과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검토해 나설 것이다라고 필리핀 측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탐 원전은 발전 용량이 620메가와트에 달하고 건설 비용이 22억 달러로 상당히 이제 공사 비용도 많이 들어갔는데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마르코스 독재 정권이 무너지면서 가동이 무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이 완료된 지 상당히 오래되었고 그 유지 보수가 하는데 또 이제 비용이 많이 들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너무 비용이 많이 들면 차라리 새로 공사를 해서 최근 트렌드에 맞는 원전을 짓는 것도 한 방법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필리핀도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원전이 적합하다, 대체 에너지원으로 원전이 적합하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필리핀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원전을 고려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검토가 예상됩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원전이 확산되는 원전 르네상스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기후 변화가 악화될수록 빨리빨리 석탄 에너지원이 없어질 것이고요. 아직까지 인도나 이런 기업들은 그 개발도상국이죠. 그런 국가들은 아직까지도 석탄 발전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들 위주로 재빨리 이제 원전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을 해서 해외로 진출을 했을 경우에는 정말 이제 무지막지한 시장이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그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도 감이 안 잡힐 수도 있는데요. 여기 내용 보시면은 2030년에 최대 7,400억 불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7,400억 불이면 거의 1,000조죠. 네, 규모가 1,000조까지 시장이 증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원전 시장이 상당히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중심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기술력과 한국과 미국의 원전 공동 수출, 공동 진출에 대해서 의미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오늘 주가도 좀 재미없었지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주가가 움직이지 않지라는 생각보다는 결국에는 이런 소식들 때문에 주가가 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좀 전환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주가에 집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그 원전 산업이 파이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지 그 주가가 이런 이 소식에 대해서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에 집착을 했을 때는 거기서부터는 이제 투자자들에게 휩쓸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치에 대해서
두 지점이 있을 때 그 두 지점을 이었을 때는 이렇게 직선으로 가지만 그 과정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이 되었던 간에 여러분들은 그 가치 평가만 제대로 하시면 결국에는 100점 100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없는 일주일이 될지 또 반전, 깜짝 반전이 있을지 일단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네, 빨리빨리 올라가는 것이 사실 좋기는 합니다. 근데 뭐 어차피 마인드 자체가 좀 천천히 가도 된다라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꾸준히 지켜볼 예정이고요. 사실 올해까지도 뭐 금방 지나갈 거라고 보고 있고 내년이 본격적인 시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네, 이제 5월 지나면 올해 거의 절반 정도가 지나가는데 자, 올해 절반 지나가기 전에 움직임이 있을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